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8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들 앞에서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초대석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거짓말과 부풀리기, 왜곡, 촉설 얼룩진 해경의 초동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강훈태 광주광역시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전략공천에 반발한 강훈태 시장이 어제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돌입했습니다. 뉴스바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그제 전략공천에 반발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이용섭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훈태 시장과의 인터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장혜림의 월드립으로 오늘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Flight 3. The United States is a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という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나라밖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관련 외신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안에 객실 말고 다른 쪽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교도통신은 어제까지 객실에서 떨어진 계단 부근에서 승객의 시신이 많이 발견됐고 이 중 대부분이 단원고 학생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한국해양경찰청이 7일 저녁 구조자 집계가 잘못됐다면서 사망자와 실종자 합계가 302명에서 304명으로 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계단에서 많이 발견된 걸로 봐서 이 학생들이 탈출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에 따르는 바람에 대피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차오르는 물에 쫓겨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신문은 세월호 침몰 직전에 학생들이 방송에 따라 선내에서 대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배 뒷부분이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중앙부에서 상층으로 대피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90% 가까운 235명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 일부 외신들이 이 고등학생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 중 하나로 이 한국의 독특한 유교 문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CNN과 로이터 통신, LA타임스 등은 한국의 유교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어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한 예로 로이터 통신은 많은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고 그들의 목숨으로 복종의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논했었는데요. 학생들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취해 빨리 탈출하지 않았다고 논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몰상식하고 무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모한 자유가 아니라 자제력과 협력이라고 지적했고요. 학생들은 서로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며 자신보다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고 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 사고 당시에 장면을 찍은 그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동영상을 보더라도 아마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런 지적이 또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사고 원인은 어떤 건가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진짜 비극은 학생들이 어른들을 신뢰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 신뢰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적한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요. 노후화된 선박을 수입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정치인들, 그리고 선박 점검 시에 안전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규제 당국, 또 화물 과적을 승인한 선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고요. 예. 그러면서 잘못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또 해경에 도착했을 때 승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만 빠져나온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 비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청년들이 국가 체계 전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목도했기 때문에 한국이 세대 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의문점으로 부각된다고 논했습니다. 예.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소카와 전 총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 함께 단체를 설립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지난 2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탈원전을 내걸고 출마했다 낙선한 호소카와 전 일본 총리와 그를 지원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탈원전 여론몰이를 위한 단체를 설립했다고 어제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두 사람은 어제 도쿄에서 설립 총회를 열고 비영리 사단법인 자연에너지 추진회의를 출범시켰는데요. 예. 이 단체는 호소카와가 대표를 맡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원전 재가동 반대, 원전 수출 반대 등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단체가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니가타와 아오모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토론회를 열어서 탈원전의 기운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는 안전이 확인된 원전 재가동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 단체는 결국 아베 총리의 방침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겠군요.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은 호소카와와 고이즈미가 올 가을 후쿠시마 지사 선거와 또 내년 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호소카와 대표는 어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고이즈미 전 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태국에서는 잉락 총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네. 예, 해임된 이유 뭡니까? 일단 그 배경에 그 잉락 총리의 친오빠인 그 탁신 전 총리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태국 헌법재판소가 어제 잉락 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이제 여동생인 잉락 총리가 해임된 건데요. 탁신 전 총리는 2007년 집권한 후에 구 기득권 세력과 탁신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됐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농촌 지방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서 빈곤계층의 큰 지지를 얻었었는데요. 예. 하지만 오랜 집권 세력인 군부 세력과는 크게 대립했습니다. 군부 세력은 선거로는 탁신을 못 이기니까 2006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던 겁니다. 예. 이번 잉락 총리의 해임 배경도 좀 비슷하다 그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이 친탁신 진영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친탁신 진영은 헌재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사법부가 자의적 잣대로 낙마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법관, 그다음에 고위 관료, 군부, 왕족 등 기득권 세력이 주축인 반탁신 진영이 이번에도 쿠데타로 탁신 정부를 몰아내지 못하니까 사법부의 판결로 잉락 총리를 축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두 세력 간의 시위가 대규모로 열릴 거라고 하는데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린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사고 발생 23일째인데요. 네. 그동안 한 명도 안 바뀌었던 구조자 수, 탈출자 수죠? 예. 구조됐다기보다는 네. 여기에 변화가 생겼죠? 예. 살아 돌아온 분이 단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이 비극 중에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겁니다. 그 줄어든 만큼 실종자가 늘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집계 오류 때문입니다. 33명까지 줄었던 실종자 수가 그래서 35명으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앞서 대책본부는 지난달 16일 오전 승선 인원을 477명으로 밝혔다가 4차례의 수정 끝에 4월 18일 476명으로 정정 발표를 했죠. 혼선이 끊이지 않아서 불신을 자초했는데 말입니다. 구조받은 양모 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팽목항에 도착한 뒤 구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양모 또 강모 중복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조자 김모 씨 같은 경우 탑승하지도 않은 형과 함께 구조됐다고 진술한 것이 발견돼서 구조자 수가 정정된 건데요. 또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이모 씨와 한모 씨의 신용카드 매출 잔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실종자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걸 이제야 확인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23일 지나서 말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게 그동안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이 영유아도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잣병을 목격했고 실종자들이 전송한 동영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나왔지요. 이에 대해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영유아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해경이 사망, 구조자 집계를 놓고 오락가락한 점을 감안하면은 승선자 명단이 또 한 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실은 서울신문 일면 제목은 그래서 실종자, 구조자 집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예, 뭐 믿을 수 없는 게 비단 실종자, 구조자 집계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경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초기 수색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해경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 수도의 정조 시간을 착각해서 사고 초기 수색 작업에 잇따라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해경은 조류 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이를 3일 동안이나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정조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고조 또 낮아지는 저조를 전후해서 물살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지요. 자,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22일째이자 물살이 가장 느려지는 소조기 첫날인 어제도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수색활동을 벌였지만은 희생자 1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향신문 5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예,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바다를 모르는 해양경찰. 네. 예,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이 교체할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해집니다. 예. 일본의 해경을 잠시 수입해올 수도 없고 말이죠. 예. 또 한 가지 이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월호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그 민간 잠수자 그 이모 씨죠. 그런데 국가검증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죠. 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요, 이모 씨가 잠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30년 된 베테랑 잠수사니까 경력을 보고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잠수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구조당국의 허술한 잠수사 인력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5면을 펼쳐보면
막가파 해경, 해도 너무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설픈 초기 대응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해경이 잠수사들에게 엉뚱한 세월호 도면을 제공해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양경찰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한국 선급에다가 미리 알려준 사실도 확인이 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해경이 여전히 현재 범정부 대책위원회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해경 간부가 지금 범정부 대책위원회 대변인 아닙니까? 예, 모든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해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범정부 대책위원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범정부 무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불러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개혁 대상인 안행부가 관료개혁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가 개조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관료 사회 개혁의 세부 방안을 지금 안전행정부가 주도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한 게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정부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도 바꾸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좋은 평가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는 구조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도 명확히 세울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니들이 그거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당현직 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초기에 뭘 했습니까? 제대로 수습을 했습니까? 수습은커녕 승선자, 구조자, 실종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밤에 장관이 치킨 시켜 먹은 거 이게 또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국정원한테 셀프 개혁을 맡긴 박근혜 대통령, 이 안전행정부 보고 사실상 셀프 개혁을 또 지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 내에 독립기구에서 공직사회 개혁 열망을 수용해서 행정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또 예상이 됩니다. 또. 예.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6면을 보면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조명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는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선박 연령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는 보도에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에 단초를 제공한 노후 선박 기간 연장은 국내 해운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줄곧 주장해왔던 민원 입법인데요. 해운조합과 관련 부처의 유착 의혹이 때문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2008년 5월 2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설령제한제도 개선 방안 연구 관련 보고서인데요. 이 해운사들의 경영 개선을 이유로 노후 선박 연령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년으로 선박 연령을 제한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370억 원의 기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규제해버리면은 기업들이, 선박회사들이 370억의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걸 상세히 따져봤는데 370억 손해본다고요? 논리적 근거가 미흡한데요?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예. 자,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무시한 채 규제 완화를 주장한 보고서만을 앞세워서 2009년 1월 설령 사용 기한을 30년으로 완화하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바가 있지요. 예. 이 선박
그 사용 연령을 30년으로 완화하면 네. 약 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날 것이다. 예.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그 200억의 경제적 효과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의 어느 누구도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미 며칠 전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이런 가운데 MB정부 국무총리 출신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설령이 늘어나면 사고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설령이 늘어났다는 그 자체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순된 거 아닙니까? 자, 김황식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일보 신면 기사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김황식 합법과 불법 사이 줄타기 전략 논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고 나오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이 김황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예. 자, 이런 김황식 후보 박심 논란을 지금 짚었던 인물 아닙니까?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황식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인단에다가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전화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죠. 이 불법입니다. 언펜션 사건, 불법 선거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이런 사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었더라도 김황식 후보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조직적이었는지 김황식 후보가 이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이게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난 몰랐어요? 이러면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 이른바 박심 논란은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출마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출마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김황식 후보 보고 당신이 나가다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은 이건 뭐 탄핵감이죠. 선거 개입을 한 거니까요.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김황식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김황식 후보가 제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습니까? 누군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은 이건 또 해석 문제를 놓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황식 후보 잘 아시는 대로 대법관 출신이지요. 당내에서는 이 법조인 출신답게 특별히 불법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전략으로 박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실망스럽다. 이런 여론도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미꾸라지 전략을 쓰고 있으니 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것도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비단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김황식 전 총리뿐이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의 아주 전통이죠. 예. 다시 세월호 참사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향신문의 지적이죠. 예. 안전관리 외주와 관행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사설에서 짚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연이어 터진 세월호 침몰 사고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배경에는 효율성을 앞세운 민영화 논리도 한 몫을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경비 절감과 인력 감축을 앞세워서 공공의 영역인 안전관리 기능을 앞다퉈서 민간에 이양해 왔지만은 최소한의 관리 감독 기능마저 마비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부터 보겠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맡은 해운조합은 해운조합의 역대 12명 이사장 가운데서 10명이 퇴직 관료들입니다. 한국선급도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낙하산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거죠. 나도 퇴직하면은 저기 가야 되니까 저기 지금 가 계신 선배님들 이 관리감독 한다는 거 말이 돼? 잘 봐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말이죠. 서울 지하철도 2008년 이후 정비 인력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대부분의 안전관리 업무는 외주업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서울 메트로의 영무직, 관리직 퇴직자들이 민간 정비업체의 무더기로 재취업해 있다니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할 노릇이죠.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살아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인데 민간에다가 다 떠넘기고 정부는 모른 채, 일부러 모른 채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사설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이 민영화의 폐해 이런 부분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재난 관리를 이른바 을로 보는 네. 그런 예산 편성도 문제다. 이런 지적은 국민일보가 했군요. 예, 오면에서 짚었습니다. 정부는 늘 사전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난 관리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지원 방향을 담은 중기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펼쳐보니까 재난 관리 분야의 연평균 투자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향후 5년간 예산을 각각 0.5%와 0.1% 늘리는데 그쳤다는 거지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작성된 2013에서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는 도리어 관련 예산이 연평균 4.9% 줄여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 늘어났는데 말이죠. 총지출은 늘어났는데 이 안전관련한 예산은 점점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공공질서 그리고 안전 분야에는 경찰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재난관리 분야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공공질서 그리고 안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1% 늘었지만은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예. 동아일보를 보니까 최근에 개관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동아일보 13일입니다. 3월 21일에 개관해서 하루 3만여 명이 찾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고 하지요. 이게 보면은 그 알루미늄 패널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화재 진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곡선미를 살린 내부 계단은 디자인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신속한 화재 대피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지요. 또 창문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구조 또 유독가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헷갈리는 내부 동선에다가 유사시 미로 탈출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DDP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동대문 운동장 부수고 거기다가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 서울을 천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 안전, 재난 관리와 관련돼서 미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6면을 보면 말이죠. 랜들 그리핀 미국 조지타운대 비상사태 재난관리 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핀 교수는 미국 소방국 연방재난관리청 전문가로 활동했고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기자가 던진 질문은요.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핀 교수는 조직신설 등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시도하는 것에는 신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정부가 과연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나타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부의 사고 수습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8.3%에 불과했더군요. 예.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의 칼럼도 중앙일보에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부 요약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소위 신자유주의가 발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규제 완화가 정책의 초점이 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규제 완화론에 깔려있는 생각은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를 가질 때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면은 효율성과 혁신이 떨어져서 경제에 해가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윤을 깎아 먹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들이 있다. 규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들이 있다.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그 안전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규제도 많다. 무리한 투자를 막아서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이윤을 확보했고, 그것을 재투자해서 빨리 생산 규모를 늘리고, 그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단체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돕는 친기업적 규제들도 있다. 이들 모두가 규제라는 이유로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 주목할 만한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가 많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예. 또 이걸 근거로 성장률 통계를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선진국 경제가 어땠느냐. 1인당 기준으로 연평균 3.2% 성장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고 또 아울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해서 기업들은 규제 없애라, 세율 낮춰라.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던 시기에 도리어 성장률이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규제 완화와 감세로 특징 지어지는 그 이후 30년간 성장률은 어땠느냐? 말하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더니 성장률은 도리어 1.8%로 떨어졌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가 훨씬 많던 개발연대에 1인당 6%대였던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1990년대 말 이후 3% 부근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물론 성장 저하가 모두 규제 완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규제가 무조건 경제에 해롭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는 거지요. 예. 자,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성장률 어마어마하게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겠다던 두 사람의 실험, 실패로 확인됐거나 실패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초비상이라는 거 사실입니까? 예. 세계일보 6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4 지방선거 참패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이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리감으로 지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또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당시에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씨 아닙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한때 찬밥이 됐다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위태로우니까 다시 기용이 됐던 인물이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선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무력화했죠. 그러자 김종인 씨는 작년 말에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위기에 봉착하니까 김종인 씨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뭐 김종인 씨는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지, 내가 또 다시 기용될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선거 앞두고 여당 안에서 제2경부고속철도 건설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철도는 아니고 도로입니다. 예. 예. 조선일보 오면 기사인데요. 일전에 이 시간에도 이런 구상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3월 14일자 일면 기사였는데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충청권과 수도권 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초대형 SOC 건설 공약 카드를 여권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2경부고속도로는요, 128.8k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인데요. 공식 명칭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지만은 포화 상태의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려왔습니다.
시속 150km로 자동차를 달리면 서울에서 세종시 구간을 51분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 7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3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올 당시만 해도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정부 관계자가. 자,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던 노선을 보니까 말이죠. 구리, 성남, 용인을 지나갑니다. 여기다 민주당 이 시장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마 이 새누리당이 이걸 지방선거에 이용해 먹지 않겠는가. 제가 3월 14일 날 그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저희 돗자리를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돗자리를 편다기보다는 이자들의 속내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자평해 봅니다. 예. 조선일보가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 이거 선거 전국에 좀 번지는 거 막으려는 그런 속셈이 보이는 그런 사설이죠. 세월호 가족 슬픔, 정치 선동에 써먹으려는 사람들, 오늘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각을 세웠습니다.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인터넷 모임 회원들, 이들을 지목하면서 운영자 16명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없다. 또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안산시 단원구 지역위원회 당원이다. 또 운영자 중에는 전 민노당 시흥시 의원 후보자도 있다. 이분들은 뭐 세월호 참사 추모하면 안 됩니까? 이 조선일보의 논리는 이분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추모의 여론을 앞세우니까 조선일보가 이들을 정치 선동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여론, 즉 무능, 무책임한 현 정부 심판 여론으로 이것이 번지지 않도록 저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도 아닌 외부 세력이며 저들은 정치 선동만 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위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확연합니다. 게다가 민주노총, 전교조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 움직일 때 그 위력을 최소화하려는 조선일보의 그런 의도가 이 사설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조선일보의 흔한 선거 개입의 전형입니다. 비슷한 논지의 사설은 중앙일보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추모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교사는 슬퍼는 하되 문제는 제기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김용민 PD의 저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2012년 9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당내 국민안전운동 본부 출범식에서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야말로 촌각을 다퉈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최우선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그날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웃기는 건 대선 때 사이버 부정선거의 덕을 톡톡히 보셨던 박근혜 후보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소통의 도구로 각광받던 SNS도 급속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박근혜 후보 119 신고센터 등에 들러서 하신 말씀. 우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이 처하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119잖아요. 근데 안 계시다고 그러면은 뭐 불안해서 잠시라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어디 내가 연락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것만 해도 참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9 안전센터 화이팅! 그렇게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주는 119. 세월호 참사 당시 최덕하 군도 그래서 119에 구원 요청을 했는데 항로를 벗어나 기울기 시작한 세월호. 탑승객인 단원고 2학년 최모 군이 119를 통해 목포 해경 상황실에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계속 위도와 경도만 물으며 허둥댑니다. 해경에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배 이름만 넣으면 위치가 확인되는 VMS라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한 겁니다. 해경이 도착하기 직전인 9시 23분까지 23통의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 52분 전화를 건 최 군이 해경의 위도와 경도 질문에 답하느라 5분이 그냥 흘러가는 동안에도 3통의 전화가 걸려왔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나마 23건의 전화 중 통화가 이뤄진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3건은 중간에 끊기고 7건은 통화가 몰리면서 ARS로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9월의 말씀을 하신 분에게 돌려드립니다.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서화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는 부신과 사리 사욕에 매몰된 관가의 고질적인 병폐, 현 정권의 무능하고 오만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그런 비판이 높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 그리고 청해진 해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의 여론이 매몰되면 이번 참사의 본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 해경이 사고 초기 청와대 등에 올렸다는 사고 보고서입니다. 사고를 축소하고 또 왜곡하면서도 자기들의 공은 부풀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엊그제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의원입니다. 예, 우선 해경이 사고 초기에 올렸다는 그 보고서의 수신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예, 목포 해경에서 전파할 때는 이제 해양경찰청하고요. 그다음에 목포 진도 VTS 해군 이런 정도로 전파를 하고요. 예. 해경에서 전파할 때는 중앙부처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수부, 안행부, 공군지휘총재실, 국정원,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상황센터, 해수부 치안정책관실, 그리고 경찰청 상황실, 청와대 유기관리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등 총 18개 부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정원까지 포함됐다면 정부의 주요한 어떤 관련 기관들에게는 다 보고가 된 그런 보고서였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의 해당 부처입니다. 실제로 재난 관련 법을 보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전 부처가 다 포괄되어 있는데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주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의 경우는 교육부가 또 해당 부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8개 부처가 해당 부처가 되는 겁니다. 예.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초의 보고서가 올라간 시점이 언젠지 궁금하고요. 당시 세월호는 또 어떤 상태였고, 이에 대한 보고 내용은 어땠는지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 상황에 대한 신고는 전남 119로 신고를 합니다, 학생이. 예. 그 시간이 08시 52분인데요. 이때 학생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고요. 전남 119랑 목포 해경이랑 3자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 VTS에서 이제 이거는 신고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제주 VTS에서 세월호하고 그러니까 접수를 합니다. 배가 넘어간다는 게 접수가 되는 게 55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112로 신고를 또 합니다. 예. 이 시간대가 08시 56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포 해경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08시 52분이고요. 상황 보고서 형태로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경으로 신고하는 것은, 공문으로 하는 것은 09시 5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수받은 해양경찰청이 아까 말씀드렸던 18개 부처에게 전파하는 시간은 9시 반입니다. 예. 이때 9시 반은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전파하는 내용으로는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는 60도로 기울어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09시 19분에 YTN 속보가 떴기 때문에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이제 우리가 구조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구조를 기다렸던 시간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개 부처가 상황을 보고받는 그 시간 09시 30분에는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현장 상황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상황 보고서가 18개 주요 부처에 전파가 된 형국이 된 겁니다. 예. 문제는 최초 보고서의 승객과 선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승선원이 450명이고 승무원이 2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비정규직이 3명이 더 있는 거죠. 예.
3명이 더 있는 거고, 오늘도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최종적으로 인원이 476명이고, 생존자가 172명이고, 실종자가 35명. 이렇게 이제 최종 집계를 냈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우유병이 발견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종된, 또는 유족 중에, 사망자 중에, 아기를 혹시 데리고 탔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집계된 인원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느낀 단상은 뭐냐면 예. 그 배에 탑승할 때 CCTV가 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 CCTV를 지속적으로 그 체크를 했다면 승무원에 대한 또는 선원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까지 오락가락 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이 기본 산수도 안 되는 정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세월호가 완전히 거의 전복된 시점이죠. 오전 네네. 10시 23분에 올라간 두 번째 보고서 내용도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당국이 구조 상황에서 함선이나 항공기가 대거 투입했다. 좀 왜곡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렸다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사고 현장에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해경의 잠수정이 구조정이 들어갔죠. 경비정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구명보트는 한 대 가량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선들이 탈출하는 그 선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조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VTS에서 녹취된 내용을 쭉 보면 9시 12분, 13분 이때 이제 다급하게 세월호하고 교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빨리 탈출시켜라 구명조끼를 입히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선원들의 얘기는 몇 시에 도착하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나가면 구조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의 안전이나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는 것에 역점이 둔 게 아니라 조타실에 있었던 그 선원들과 이제 소위 말한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본인들이 먼저 살 궁리를 했다라는 게 이제 VTS 녹취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미 60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탈출하라, 퇴선하라. 그러니까 진도 VTS에서 얘기했던 대로 했다면 사람들이 구조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보면 볼수록 사실은 분노스러운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9시 한 38분경에 진도 VTS에서 세월호를 부릅니다.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교신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조타실에서 이미 나와서 1, 2, 3 구명정에 탑승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교신한다거나 아니면 선장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해경 CCTV에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신고했던 그 지점, 완전 침몰하고 전복된 시간대는 11시 넘어서고요. 그러니까 구조를 기다렸던 증거로 남아있는 게 10시 11분, 10시 17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해경이 모든 자원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구조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렇게 생태 같은 학생들과 일반 선원들이 바다에 그런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 당일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함정이 되고 막 투입되고 헬기가 뜨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면서 학생들이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예.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자료 화면이었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건의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네. 예. 그 방송에서 자료 화면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치 현지의 장면인 것처럼.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번 과정에서 그러니까 속보가 9시 19분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38분 이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는데 저는 이제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안전에 대한 이제
의식이 저는 남다르게 높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낮은 거고 공직자가 아니란 거지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 지난번에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신고했던 것은 지하철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신고를 했고 그렇다면 다음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수습할 수도 있다. 외려 그런 방송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퇴선을 하세요라는 것만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예. 그 생중계로 되는 것 중에 구조가 됐다라는 허무맹랑한 언론 보도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도 정확한 정보를 방송에서 언론에서 제공을 한다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한편의 교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보면 뭐 충격 상세 아이템 개발 이것이 예. 정부에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발 뉴스도 내보냈고 다른 뉴스도 내보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의 민도가 그만큼 높아진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한 수습 과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정확히만 전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중요한 언급을 하셔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 수습하는 그런 장면, 이게 방송사가 자료 화면이라는 표시도 안 하고 마치 현지 화면인 것처럼 내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매체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그러니까 아마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쭉 모니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 비행기가 막 이제 현장으로 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다라는 기억은 제가 뭐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23 함정 그러니까 구조정이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헬기가 2대가 떴는데 예. 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장비가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실제하고 예. 다르게 예를 들어 SSU가 투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UDT가 투입이 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실존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바로 예. 왜냐면은 그 시간에는 SSU나 UDT가 투입이 안 된 시간이고요.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 또는 1시경에 122, 그러니까 해경 특수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팀이 17명이,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 해경에서는 또 인원도 바꿔가지고 더 많이 구조 인원으로 또 정정 보고를 합니다. 확대 보고를 하죠. 과장 보고. 그런 것도 이번 보고서에 포착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사실은 김 의원님께서 그냥 TV 중계 화면이나 이걸 보고 비교하시면서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부 관련 기관이나 매체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인가요?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예. 대책위원회 상황실장 하면서 제가 상황실장을 맡은 게 당일날 오후 5시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상 24시간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니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실제 상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예. 확인이 돼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면 좀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경의 보고서 사실상이 좀 허위 보고였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면은요. 16일 날 12시 28분에 목포 해양 경찰서에서 이제 소위 특공대 구조대 투입을 했다라는 인원이 이제 17명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예. 그때 해경에서 보고할 때는 그 인원보다 더 늘려서 보고서에 작성이 됩니다. 예. 잠깐만 제가 그 인원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인원이 한 20명 좀 넘게 구조 인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수색 작업이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상황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조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그 구조할 만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의 투입이,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해군하고 119 소방방재청에서 투입된 소방 헬기가 사건 현장에 갔는데 되돌아가라,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해경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서 뭐 팽목항에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또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예. 헬기가 예를 들어서 서해청, 남해청 헬기, 소방 헬기 세대, 공군 헬기 세대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된 걸로 보고가 되죠. 예. 투입 세력은. 그런데 실제로 바다 위에 존재하는 그 장비는, 소방 헬기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팽목항에서 대기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전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사실은 전복이 되고 침몰을 했으면 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배의 온도가 12도일 경우는 생존 시간이 5시간입니다. 예. 그러면은 배가 침몰했을 때가 11시고요. 그러니까 전복 침몰이 이 11시 좀 넘어서고 전복이 10시 한 17분에서 반 사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에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구조를 못 해냈겠냐라는 그런 절규를 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실제로 해경 특공대가 투입을 해서 내지는 뭐 해군 잠수병이나 뭐 우리나라의 실력은 전 세계에서 공인받은 실력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불과 몇 년 전에 천안함이라는 대형 사건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구조를 하고 막 이랬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투입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유리문이 얼마나 예. 셉니까?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참사 때요. 그때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침투가 되지 않습니까? 사건 현장에. 그렇듯이 배가 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30-40분이면은 이제 특공대가 투입이 됩니다. 헬기에 태워서 투입을 해서. 예. 반쯤 잠겼을 때, 뚫고 들어가면 충분히 구조를 해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초동대비 미흡해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 계속 다뤄 나가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전략공천 파문이 결국은 이용섭 의원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 또 강훈태 현 시장의 무소속 출마 배수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뉴스바는 그제 이용섭 의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 어제는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강기정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논란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강훈태 시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시고 무소속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전략 공천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전화감이 상당히 먼데 괜찮으세요? 제 얘기는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말씀드리죠. 전략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전략공천이지 밀실에서 야합한 낙하산 공천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결과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나라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원동력을 뒷받침했던
민주성제라는 광주에서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했다. 이건 정말로 광주에 대한 배반이고 모독이지요.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우선 광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고, 세 번째는 광주 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민선 5기 4년 동안 이루겠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가 그 이름 문자 그대로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도시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밀십 야합 공천이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네. 당의 이런 결정 이후에 아니면 그 전이라도 당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겠다, 뭐 양해해달라든지. 전혀 듣지 못했고요. 당에서 간혹 이제 최고위원이랄지 또는 간접적으로 두 사람 대표의 말이 전해놓은 걸 보면 예. 광주에서 어떻게 전략 공천하겠냐, 경선한다. 다만 경선의 방법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왔었고요. 예. 저로서는 정말 불쾌한 것이 제가 3월 25일 날 AB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막았단 말이지요. 왜 제가 AB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냐면 우리 민주당 소속 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부 단수로 이렇게 이제 후보자로 확정이 됐어요. 예. 박원순 시장 비롯해서 뭐 송영길 또 안희정 또 뭐 최문순 지사, 최문순 다 그랬는데 예. 저는 이제 사정이 달라서 이영석 국회의원 또 윤장현 또 후보 이렇게 싸워야 할 형편이어서 이 현역 자치단체장은 현행법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도 가능하고 무슨 뭐 방문도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연설도 가능하고 예. 너무나 불공정해서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려고 했더니 당에서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만약에 예비후보 등록하면 경선에 불이익을 주겠다. 한마디로 참 나로서는 이게 뭐 협박을 하는 건지 또는 뭐 뭘 하는 건지 그런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이유는 뭐냐? 이 시장에 예비후보 등록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예비후보 등록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하면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당으로서 부담스럽다. 그런 그 회개한 논리를 전개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어제 이영섭 의원이 사퇴서 내고 예비후보 등록했지만 국회의원 사직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선거 15일 날, 16일 날 본선거 후보로 등록이 되면 물론 자동 사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이 유지된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나를 기만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짜고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선거운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3월 25일 날 하려다 못했으니까 벌써 지금 한 달 한 10일 정도 제가 손해본 거 아닙니까? 1년의 절차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에 특히 당 지도부에 속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지요. 예. 예. 그 강 시장께서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표현하시기에 밀십 야합 공천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두 사람을 속내내 알 길이 없지요. 그러나 바둑으로 따지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한 것이고 한마디로 오만의 극치인데 우리 존경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을 참 뭘로 보고 그런 것인지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엊그제 이용섭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를 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그 광주 북구가 지역구죠. 강기정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강기정 의원이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의 관료 출신 정치인들로부터는 진정한 시민 정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공교롭게도 이용섭 의원이나 강 시장님 모두 관직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것은 강기정 의원 본인의 개인 생각이고 객관화시켜보면 그건 역시 오만화 극치지요. 저는 이제 뭐 개인 자랑 같습니다만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본부에서 16개 시도지사의 업무 수행 상황, 뭐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또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민선 5기를 평가 발표한 걸 보면 제가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고요. 공약을 가장 잘 지키는 시도지사 이렇게 됐고요. 또 매년 소통 분야도 아주 최우수 SA 또는 우수 A, 그래서 소통의 달인,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다. 그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고 있는데 예. 본인 개인이 무슨 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 전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강기정 의원한테 확인한 바가요. 그 네. 광주의 지역구를 전 국회의원 5분이 네. 윤장현 후보 지지선을 했단 말이죠. 그러지요. 예, 이거를 물어보니까 네. 국회의원 5명이 먼저 그 지지서를 했고 뭐 네. 당 지도부에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요청은 안 했지만 네. 당 지도부의 판단은 나중이다. 선우가 네.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예. 이 지역구 의원 5명이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런데 참 속아 웃을 일인데, 우리 이용섭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출마 선언할 때, 지역의 5분, 다른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가라 해서 나왔다. 말하자면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 2달 됐습니까? 석 달 됐습니까? 이제 와서는 강기정 의원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뭐 부적합한 인물이니까 어떻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지선을 했는데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뽑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시장 선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용히 할 일이고 객관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시당에서 주관하는 구청장, 시의원, 기초의원 공천을 하기 위한 기구가 있는데 예. 이 5사람이 공천심사위원장, 공천심사위원 전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기초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천심사위원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니 나도 윤장현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불공정 게임을 국회의원들이 자행을 한 것이고 이건 역시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네. 예, 같은 날 또 이용섭 의원은 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네. 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보도된 여론조사로 본다면 뭐 근소한 차이로 강훈태 시장이 좀 앞서고 있고, 네. 뭐 이용섭, 윤장현 후보 이런 순인데요. 네. 이번 선거 어떤 구도로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물론이지요. 그렇게 시민들께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용섭 의원과는 뭐 몇 차례 만났고요. 예. 우리가 어쨌든 밀실에서 야합으로 공천한 사람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광주가 또다시 수치를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다. 그것만은 우리가 막자.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예. 단일화 문제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 단일화 목표는 실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한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빠르면 5월 15일 이전에 예. 해서 본선거 후보 등록을 이제 한 사람이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등록해서
일정 기간 선거운동 하다가 예. 늦어도 이제 육사 지방선거니까 5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단일화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정해 나가야 되겠지요. 예. 만에 하나 그 강훈태 시장 쪽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고 이영섭 의원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영섭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런 상황은 별로 가정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뭐 현실적으로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현재의 뭐 여론이나 지지도로 봤을 때 당연히 강훈태 시장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예. 제가 마음을 잊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 이영석 국회의원께서는 4년간 국회의원을 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이제 중앙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새로운 정치판이 짜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이영석 의원이 중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또 강훈태 시장은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고 벌려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한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런 뜻을 저는 잊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강기정 의원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만약 6.4 지방선거 결과가 그 윤장현 후보의 그 당선 실패로 된다고 한다면, 이 공천을 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네. 강 시장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는 당연히, 그야말로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을 한 후보가 떨어져야 마땅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그 세력과 같이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상황 이걸 종합해 볼 때 2017년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 나오는 대로 전면적으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추이 지켜보면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드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훈태 광주광역시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TV 또 국민라디오가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송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네, 공정한 언론의 꿈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크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월 사용료 조합비 자동 이체 신청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 꿈이 조금은 더 일찍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문의 출자금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보다 간편하게 신청을 원하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